회생 절차를 밟게 된 삼부토건이 7일 거래 재개 직후 하한가로 직행했습니다. 2015년에 이어 10년 만에 다시 회생 절차를 밟은 것인데요. 이날 오전 9시 33분 기준 코스피 시작에서는 삼부토건은 직전 거래일 대비해서 29.96%까지 급락한 643원에 거래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선 홈플러스가 과거 물품 구매 시 사용한 카드 대금을 증권사를 통해 역패토링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관사인 신영증권을 통해서 유동화증권 형태로 시장에 흘러들어가 만기가 남은 채권으로 총합 4천억 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오면서요. 불안전 판매 논란도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상장사 대원산업의 주가가 7일 장 초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지난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되고 있고요. 이날 오전 10시 14분 기준으로 대원산업은 전거래일 대비해서 17% 올라서면서요. 1년 내 최고가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증시는 쉬어가는 흐름들 연출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잊혀졌었던 매크로 변수가 다시금 수면 위로 올라온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장은 또 한 번 고용 지표에 집중하면서 시장의 방향성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관세가 유예되긴 했지만 그것이 유예이지 완전한 소멸은 아니다라는 그러한 의견들도 나오면서요. 시장 전반적으로 숨죽이기에 들어간 모습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수급이요. 그래도 오후장 들어서는 다소 소강 상태를 보여줬다라는 부분에서 매수세로 돌아설 수 있을지를 관전 포인트로 지켜보면서요. 오늘 마감 시장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코너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뉴지스 코너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님께서 시장을 보는 색다른 시각들 함께 해드릴 예정입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죠. 많은 참여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마감 시간까지 저희와 함께 꼼꼼한 전략들 챙겨가 보시죠. 마켓 쇼쇼쇼 1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시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또 찾아뵙게 됐는데요. 저희 또 오늘 시장 상황 이야기해보기 위해서요. 헤드라인을 바로 한번 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 열어주시죠. 오늘의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트럼프의 돈돈돈이다라는 그런 헤드라인인데요. 트럼프의 돈돈돈이라는 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할 텐데 지금 우리 시장에서는 어떻게 좀 대입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트럼프가 결국에는 본인이 원하는 거를 취하기 위해서 정말 계속해서 관세에 대한 압박을 좀 짓누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우리나라 관련돼서도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이야기를 보면 결국에는 정말 많은 돈이 들어가거든요. 한 62에서 5조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와 관련돼서 우리나라와 일본에게 돈을 내라라는 부분이랑 좀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미국의 제조와 부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많은 생산 시설들을 미국에 설립을 하게 만드는 그런 움직임들을 봤을 때는 계속해서 이런 좀 피로도가 높은 상황들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시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그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관련된 종목군들 또는 조선이나 방산주들은 여전히 높은 가격의 추세를 유지하면서도 시세를 좀 이어나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명가암이 좀 있다라고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방산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의 협력이나 이런 부분보다도 물론 조선 섹터 중에서 방산 관련된 사업을 같이 하고 또 군함 건조에 대한 모멘텀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방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트럼프와 EU가 계속해서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오히려 우리나라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그쪽의 해석도 또 일부 뒷받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유럽은 굉장히 똘똘 뭉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지금 나토 회원국들에게 GDP 대비해서 5% 정도는
방위비로 지출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금액으로 따지면 굉장히 큰 규모고요. 근데 이게 아니라 지금 EU 쪽에서는 자발적으로 이제 더 이상 미국은 보호라는 그런 이름을 해주지는 않는다라는 그런 스탠스를 계속 취하다 보니까 그럼 우리가 우리를 지키자라는 그런 심리들이 굉장히 강해졌고 그로 인해서 지금 독일에서도 인프라 투자 그리고 방위비 지출 또 폴란드, 루마니아 이런 유럽 국가들이 굉장히 방위비 지출에 대해서 적극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최근에 유럽에 관련된 방산주들이 굉장히 급등을 하기도 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러우 전쟁을 시작으로 해서 2022년부터 굉장히 무기 수출이 확 올라갔거든요. 가성비, 이제 가격에 대한 경쟁력도 있고 납기 기한을 칼같이 잘 맞춘다라는 그런 이점 때문에 굉장히 인기도가 수직 상승을 했는데 앞으로 유럽이나 또 중동에도 지금 무기가 많이 소진이 돼서 앞으로 무기에 대한 부분들 채워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중동에 대한 모멘텀 또 유럽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트럼프의 말말말에도 피로도가 좀 적은 섹터다라는 시장의 인식이 있으면서 오늘도 다시 한번 시세를 좀 이어가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EU의 긴급 회담이 이제 끝났는데요. 11시간에 걸친 회의였다라고 해요. 마라톤 회의 끝에 결론은 유럽 국가들 방위비 증액하기로 결론이 났다라고 합니다. 트럼프가 요구했었던 GDP의 5%까지는 아닌데요. 한 3.5%가량까지는 증액을 할 것 같고요. 이게 한국 돈으로 1,000조 원이 넘어가는 금액입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을 이제 유럽이 자국의 국방력을 위해서 사용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내 방산주들의 수혜는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라는 기조는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 GDP의 3%가 넘어가면요. 항시 전시 상황이다라고 취급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많은 국가들이 이런 항시 전시 상황 정도의 국방비를 지출할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유럽 내에 있는 무기를 사줘야 하는 그런 또 협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정말 국내 기업들에게 수혜가 이어질까 그런 부분에 의문점들도 있긴 한데 그런 우려감은 없을까요, 대표님? 안 그래도 지금 방산 관련돼서 저도 하나의 이제 노이즈로 좀 작용될 수 있는 부분이 결국에는 유럽 시장에서 지금 신고가를 경신을 하면서 계속해서 종목들이 갔던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그와 관련돼서 유럽 관련된 그 회사들에게 수요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적인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당연히 우리나라는 지금 경쟁 구도에 놓이게 되고 그와 관련돼서 조금은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방산 기업에 손을 뻗는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성비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납기 기한을 칼같이 잘 맞춘다는 거. 우리나라 민족성이 빨리빨리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장점이나 이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한시 전시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와 관련돼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도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서 이와 관련돼서 일단 너무 단순한 이제 논리로 접근할 수 있는 시기는 좀 지나갔다라고는 생각은 하기는 하지만 최근에 폴란드 2차 수출 계약도 계속 지연이 되고 있기는 해요. 물론 된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 장관들이 서로 만나서 최근까지만 해도 그저께까지만 해도 이제 거의 다 완료가 되는 시점까지 왔다라는 이야기 나왔지만 원래 작년부터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기서 이 얘기가 나온다라는 건 살짝 좀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건 제가 투자자의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장점과 우리가 약간은 걱정하고 우려해야 될 부분들이 두 가지가 발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기술적으로도 많이 고가권을 형성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저는 추가적으로 계속 보유하고 계셔도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어떤 우려감이 발생한 시점에서는 신규 매수에 있어서는 저는 방산 쪽 좋게 보기는 하지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지금은 대응해야 되는 구간, 좋은 이슈들은 너무나 많지만 또 우려스러운 부분도 발생을 했다라는 건 언제 어떻게 또 차익 실현 또는 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진입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의 대응점들 자체는 우리가 좀 다르게 가져가야 합니다. 그래서 신규의 진입 같은 부분에는 역시나 조금 한 번 더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일단은 지금까지 방산주가 굉장히 많은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또 일각에서는 이제 시작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사실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방산 자체, 방산업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이제부터 슈퍼사이클이 좀 시작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시선들이 있기는 한데 그런 관점에 대해서는 좀 동의를 하실까요, 대표님? JP 모건 쪽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야기를 보면은 결국에는 우리나라 방위산업 주식들 목표가를 전체적으로 28%는 상향해도 된다라는 내용의 골자였고요. 여기서 기대하는 요인들은 이제 유럽과 그리고 중동 쪽 시장을 좀 보자. 그리고 우리나라가 최대 수혜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이었고 지금 최선호주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꼽았고 그 뒤를 이어서 현대로템, LRG넥스원, 한국항공 우주 목표가 죄다 상향 조정을 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JP모건 쪽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당연히 시장에서의 투자자들의 심리 자체는 상방이 더 열려 있다라고 기대를 할 수 있긴 하지만 이게 모두 다 맞는 것은 아니고 특히 JP모건 쪽에서 요즘에 뭐 반도체라든지 다양한 산업군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투자 의견들을 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의견을 내보이긴 했지만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반응은 없었어요. 결국에는 업황의 시장은 초점을 맞추고 보고 있고 업황에 대해서 지금은 좋은 환경들이 있기는 하지만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쟁에 대한 구도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뭐 기업들 우리가 전망치를 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좀 더 기대 요인이 있는 부분들은 지금 뭐 폴란드라든지 루마니아 생산 기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지만 자주포 그리고 천무다연장 로켓 이런 식으로 해서 유럽 시장에서 확장할 수 있는 무기들을 새롭게 장착을 했다라는 부분도 또 하나의 모멘텀으로 보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다만 저는 그래도 주식이라는 게 아무리 우리가 좋다라고 하고 더 이상의 상방 룸이 열려 있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게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니기 때문에 또 외부적인 요소는 항상 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은 어쨌든 너무 공격적인 매매 패턴보다는 약간은 수익도 챙겨가고 그리고 분할 매수 관점이 유효한 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또 방산 관련한 섹터에 관해서는 보수적인 관점들 유지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두 번째 헤드라인 열어보고요. 시장 이야기 바로 나눠볼게요. 오늘 두 번째 헤드라인 열어주시죠. 꿈만 먹고 자란 2차 전지 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뭐 일전에는 2차 전지에 관한 또 대세 상승 시즌이 있기는 있었었죠. 그때 많은 기대감에 상승을 했는데 문제는 캐즘 극복이 가능할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양이라는 종목이 또 코스피 200에서 탈락된 이후에 또 급반등의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문제가 됐던 이 기업들부터 전반적인 2차 전지 관련주들 한번 훑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2차 전지는 이제 앞서서 방산 같은 경우에는 좋은데 주가 수준이 너무 높아서 혹시라도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들이 나왔을 때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라던가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다면 2차 전지는 또 다른 게 2차 전지 자체가 보수적이다. 저는 아직까지 그 의견은 사실 변함이 없고요. 2차 전지가 반등을 하기 위해선 특히 우리나라 양극재 기업들, 뭐 셀 3사 이런 기업들은 탄산 리튬 가격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전혀 반등의 기미는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배터리 점유율이 유럽 시장에서도 그렇고 생각하는 것보다 그 장악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제 유럽에서 뭐 중국의 배터리 조사해가지고 앞으로 못 들어오게 한다.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점유율은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는 거. 이거가 쉽게 바뀌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전기차에 대한 캐즘 현상,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고체 배터리라던가 이런 새로운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이 제시가 되고 있긴 하지만 이것은 언제나 굉장히 먼 이야기다. 지금 상용화한 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를 하는 요인이지 이게 당장 전기차 시장 자체를 바꿔주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지만 에코프로 BM이 최근에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철회도 저는 일단 투자자들이 신뢰에 대한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분위기가 막 좋게 올라가고 있을 때 갑자기 또 철회를 한다고 하다 보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2차 전지 종목군들은 역시나 이렇게 또 갑자기 배신을 해라는 이런 이미지적인 부분들이 또 발생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가격 구간에서는 이제 왔다 갔다 뭐 상방과 하방 박스권에서 좀 갇혀서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당장 추세 자체를 전환할 수 있는 어떠한 강력한 모멘텀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내가 보유를 하고 있지 않다. 그런 분들은 저는 2차 전지는 조금 늦게 사더라도 반등에 대한 시그널이 명확하게 한 가지라도 발생을 했을 때 매수하더라도 아직까지 상방의 룸이 너무나도 많이 열려있기 때문에 차라리 조금 높은 가격에 사도 확인을 하자. 지금 매출도 계속 역성장하고 있거든요, 기업들. 그래서 이런 부분 확인을 하고 매수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또 사실은 인터배터리 행사를 지금 현재 진행을 하면서 그 인터배터리 행사가 또 시장에 어떤 반응을 일으킬까 또 하나의 관심사이기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LG 에너지 솔루션에서는요, 3년에서 5년이 골든타임이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 안에 캐즘을 극복하지 않으면 산업적으로 조금 더 우리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기조도 드러냈던 만큼 물론 배터리 3사가 노력을 하고 있긴 하지만 캐즘 극복은 아직까지 우리가 확실히 됐다라고 보기에는 정말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금양 쪽에 관한 투자 전략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금양이 참 급등락을 반복을 해주고 있는데 투자자분들은 어떤 전략을 좀 가져가 봐야 될까요? 저는 전략이랄 게 없을 정도로 네. 이 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말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켰던 부분들이 상당히 좀 부재했고요. 뭐 리튬 광산 예약이라던가 여러 가지 좀 투자자들에게 배신을 좀 하는 그런 부분들을 발생을 시켰고 이제 뭐 약속을 하나 했다라고 해요. 이제 앞으로 뭐 잘하겠다라는 약속이겠죠. 근데 이미 시장의 신뢰를 저는 저버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에 거래 정지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또 거래 정지되면서 아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마음을 엄청 많이 졸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보유하신 분들도 많은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정말 드라마틱하게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 종목은 내가 비중이 만약에 많다라고 하신다면 비중을 확 줄여 놓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내가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에 매수를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좋은 종목이 많으니까 저는 종목에 대한 전환 이런 종목들은 사실 예측하지 못하게 갑자기 급반등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 기대만 가지고 보유하고 있기에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대응이 한시라도 빨리 이루어지는 게 향후에 봤을 때 내 계좌를 살리는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금양이라는 기업들은 좀 조심을 해봐야 될 것 같고 2차 전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또 하나의 악재다라고 한다면 관세 리스크가 사실은 아직 완전히 해소가 된 상황들은 아니다 보니까 관세에 따른 2차 전지주들에 관한 직격탄들도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역시나 우려감으로 좀 가져가 봐야 될 부분이겠죠, 대표님? 네, 아무래도 지금 관세 관련해서는 특히 이제 멕시코와 캐나다에 공장을 보유했던 뭐 포스코 퓨처엠,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기업들은 처음에 관세 이야기가 나왔을 때 굉장히 좀 타격을 받았어요. 주가적인 측면에서. 근데 지금 그 이후에 이야기가 너무 많이 바뀌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좋은 이슈가 나와도 미국 시장 밀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그 관련된 종목군들이 획기적으로 탄력이 세게 나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와 관련돼서는 오히려 2차 전지는 지금 캐즘 현상이라든지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한 부분이라든지 안 좋은 쪽으로 초점 맞춰 있다 보니까 관세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면 하락을 하고 좋은 이야기가 나온다고 해서 반등이 나오는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관세에 대해서도 오히려 지금 피해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업종으로 뽑히는 만큼 저는 또 이와 관련돼서도 2차 전지 섹터를 좀 피로도가 높을 수 있다. 그래서 차라리 관세에 있어서 좀 비교적 자유로운 쪽을 차라리 선택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도 투자 관점에서 한번 저희가 톱파보는 시간이었고요. 자, 헤드라인은 여기서 마무리해보고요. 이어지는 코너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운 섹터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오늘은 K뷰티 관련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관세 리스크를 피해갈 수 있는 섹터다라고 하니까요. 눈여겨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3부 토건 하한가에 관해서 어떻게 된 영문인지 한번 저희가 스토리 라인들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재미난 이야기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계속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은혜로운 섹터 이어집니다.
네, 니론 섹터 장은혜입니다. 트럼프의 오락가락 관세로 인해서 글로벌 증시 역시도 요동치고 있는데 이럴 때 눈을 돌리고 싶은 쪽이 관세 무풍지대이죠.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관세 무풍지대 화장품에 대해서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LSA라는 홍콩계 증권사가 있는데 여기에서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 주 골자는요, 한국 화장품이 트럼프 관세 정책의 수혜자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이었어요. 자, 이렇게 진단을 한 배경을 살펴봤더니 관세 정책이 시행된다면 중국의 화장품 가격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꼽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에서 중국 화장품이 한국산 화장품보다 10%에서 30%가량 더 저렴합니다. 그런데 관세가 부과된다면 한국과 중국 간의 화장품 가격 차이가 훨씬 더 축소가 되겠죠. 미국의 뷰티 브랜드들은 중국 대신에 한국의 ODM 기업과 손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일기 당시에서도 그랬었죠. 일기 당시에 중국산 화장품에 관세 부과 이력이 있습니다. 2018년 9월에 10% 관세를 부과했는데 그 다음에 5월에는 10%에서 25%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기업들이 좀 휘청휘청했어요. 그 사이에 우리 K뷰티가 치고 올라섰죠. 실제로 우리 K뷰티 미국 화장품 수입액 점유율 살펴봤더니 2016년에는 5위를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관세 부과가 되고 나서 2020년 살펴봤더니 3위까지 꿰차고 올라선 모습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CLSA에서는 ODM 기업인 코스맥스, 한국콜마가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진단을 했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중저가 뷰티 브랜드 엘프뷰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까지는 중국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중국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중국에서 한국으로 제조업체를 변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ODM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또 한국산 화장품에도 관세가 부과될 수 있잖아요. 이때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나 살펴봤더니 증권가에서는 만약에 부과된다 해도 한국산 화장품의 판매가 저조해지진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시장에서 K뷰티의 가장 선호되는 가격군은 10달러에서 20달러라고 합니다. 보편 관세가 시행된다면 약 5에서 10달러에 10% 관세가 부과될 것이죠. 온전히 이게 다 가격에 전가된다고 해도 700원에서 1,300원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없다라고 본 것이죠. 자, 그리고 다음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K뷰티 시장 성장세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24년 1월부터 10월 기준으로 살펴봤더니 우리 한국이 사상 처음으로 미국 시장에서 1등 자리를 꿰차게 됐습니다. 그리고 2위인 프랑스와도 그 격차가 상당히 벌어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4억 달러가 정도 차이가 났다는 점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과 동남아, 일본 등 다양한 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내면서 지난달 한국 화장품 수출액은 1조 3천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이 수치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24%가량 폭증한 수치라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긍정적인 전망으로 인해서 화장품 종목들의 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관세 예고가 짙게 드리워졌었던 지난 한 주간 주가, 그러니까 2월 27일부터 어제까지의 주가 추이 살펴봤더니 APR 같은 경우에는 20% 가깝게 성장을 했고요. 마녀 공장과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나란히 11%대 슈팅, 한국콜마 역시도 5% 상승하면서 그 뒤를 잇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 네 종목 오늘 모두 다 강세 보이고 있다는 점도 함께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서울회생법원이 3부 토건의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3부 토건이 법원의 보호를 받으면서 구조 조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준 것이죠. 이 3부 토건은 7월 17일까지 회생 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회생 계획안을 받아는 법원이 만약에 이것을 승인하게 된다면 다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이어갈 수 있지만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이 된다면 파산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상황까지 갔을까 살펴보도록 할게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공사 비용이 증가됐고요. 와중에 건설 경기도 굉장히 좋지 않았죠. 침체되면서 신규 사업이 줄어들었고 수익은 또 감소한 상황이었어요. 공사 대금과 시행사 대여금도 제때 회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금 흐름은 계속해서 악화가 되고 있었죠. 결국 2월 24일에 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된 이런 구조를 띠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는 재정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봐야겠죠. 2024년 3분기 기준으로 영업 손실은 268억이었고요. 부채 비율이 무려 838.5%였습니다. 그러니까 부채가 자산보다 8배 이상 높은 재무 구조가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작년에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좀 삼부토건이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가 급등세를 보인 바가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주가를 좀 조작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금감원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금감원장이 일부 이해 관계자들이 100억 원대 이익 실현 정황 포착이 됐다라고 코멘트했다는 점도 함께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회생에 성공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봐야겠죠. 삼부토건 같은 경우에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5년에도 한 차례 회생 절차를 밟은 이력이 있어요. 당시에도 재무 구조가 악화돼서 법원에 회생 신청을 했었는데 26개월 만에 회생 절차를 마치고 정상기업으로 복귀한 이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성공할 수 있을까? 현재는 재무 상황이 좀 악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게다가 주가 조작 의혹까지 함께 겹쳐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 경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그 방향성도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 채권자들의 입장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니까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국내 테마 탑3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료 업종입니다. 농심에서 라면과 스낵류 가격 인상 결정을 했죠. 이에 따라서 실적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IBK 투자증권에서는 4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고요. LS증권에서도 47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려잡았습니다. 농심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중국 소비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이죠. 미키 17이 중국에서 개봉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두고 한알령을 좀 완화하는 수순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뿐만이 아니라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 기대감도 지속적으로 모아지고 있죠. SM과 같은 엔터, 그리고 참 좋은 여행과 같은 여행, 파라다이스와 같은 이런 카지노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리기판 살펴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가 유리 인토포저 개발에 착수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죠. 소재 회사인 캠트로닉스, 장비 기업인 피롭틱스로부터 합동 제안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캠트로닉스와 피롭틱스를 위주로 유리기판 일부 종목들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은혜로운 섹터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어지는 오이슈 시간에는요, 엔비디아가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겪고 있습니다. 반면에 제2의 엔비디아라고 불리는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호실적을 발표를 했었죠. 이 호실적이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궁금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다음 코너에서 다뤄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다음 코너도 기대하쇼쇼쇼. 은혜로운 섹터 살펴보고 오셨습니다. 우리 시장 지금 현재 역시나 약진을 나타내고 있는 시점인데요. 오늘 시장은 어떻게 한 줄 평으로 표현해 볼 수 있을까요?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시장의 좀 특징을 보면 결국에는 좀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이 약진을 하고 있는 시장이 아닌가. 관세에 굉장히 시장이 흔들흔들하면서 오히려 트럼프 수혜주로 분류가 되고 있는 화학,
철강, 그리고 LNG 프로젝트 관련된 종목군들이 그동안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철강 화학하면 많이 눌려 있었던 종목군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종목들이 최근에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실리면서 바닥권에서 상승세가 강하게 무섭게 나오고 있고 지금 관세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전한 상황에서 오히려 철강과 화학은 중국의 경기 부양책 플러스 그리고 미국의 이런 스탠스를 통해서 오히려 업황에 대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 심리들이 좀 작용을 했고 관련돼서 바닥권의 종목들이 약진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그리고 일부 바이오 종목들 그동안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주도 섹터라고 불렸던 쪽은 여전히 부진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공백을 다행히 뭐 철강이라든지 그리고 방산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화학 그리고 또 홈플러스 지금 난리잖아요. 그래서 홈플러스, 유통주 이런 종목군들이 그래도 시장을 받쳐주는 흐름들이 나오면서 지수가 빠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지를 받고 있다. 그래서 참 다행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전형적인 강세장에서 좀 나오는 패턴인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외국인의 매수세도 지속되지 못하고 있고 강하다라고 하기에는 어렵지만 작년과 비교했을 때는 저는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고가권의 종목들이 쉬어갈 때 바닥권의 종목들이 또 받쳐주면서 지수를 어쨌든 끌고 가고 있는 모습들 이런 부분들이 이번 주까지는 좀 보였기 때문에 이게 다음 주까지도 좀 흐름이 이어가기를 한번 바라보겠고요. 우리나라 뭐 작년 비해서는 확실히 1분기 때는 투자에 대한 기회가 미국보다는 한국 쪽에서 많이 열리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건 미키 17에 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조금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사실 이제 한한령 해제의 어떤 신호탄이다라고 해석하는 시선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저 또한 좀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미키 17이 평가는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직접 가서 보셨나요? 봐볼까 아니 고민하다가 네. 안 갔어요. 왜냐면 관람평이 생각보다 좋지 않아서 괜히 가지 말자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좀 유튜브에 약간 스포가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객을 꽤나 많이 동원을 하고 있고 또 중국 쪽에서 상영이 된다는 건 굉장히 우리나라 증시 입장에서는 이게 뭔가 실마리가 풀려가고 있다라고 해석하기에 충분한 상황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그 안에서 지금 SM이라든지 스튜디오 드래곤 이런 종목군들 특히 스튜디오 미르 뭐 이런 종목군들이 대장격의 좀 역할을 했던 종목군들이 시세가 강하게 이어지고 있어서 저는 컨텐츠라든지 그리고 엔터 관련된 종목들 좀 넓게 보면 화장품까지도 우리가 한한령 해제 기대를 할 수 있는 종목군들인데 이 안에서 물론 철강이라든지 강관이라든지 이쪽으로 수급이 좀 강하게 쏠렸기 때문에 오늘 윗골이 다는 종목들은 많기는 하지만 이게 어떻게 하나의 도화선적인 측면으로 그리고 시장에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나온 지 꽤 됐잖아요. 지금 우리 기대된다. 근데 이런 흔히 말하는 모멘텀, 약발이 떨어지기 전에 또 이런 소식이 나와줌으로써 엔터주들도 추세가 꺾이기 바로 직전이었는데 다시 한번 좀 끌어올려주면서 한한령 해제 관련된 종목군들 계속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쪽 섹터까지 한번 훑어봤다면요. 또 오늘의 이슈 한번 열어보면서요. 시장 전략 저희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시장입니다. 다음 주에 시장을 좀 움직일 만한 이슈가 있을지 5이슈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주제는요. 엔비디아 쪽입니다. 간밤에 또 마이크론 실적 발표 나오면서 시간외에서 이제 급등 양상 보여주고 있는데요. 엔비디아 쪽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모멘텀들을 끌고 갈 수 있을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국내 반도체 주들이 최근 좀 조용했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엔비디아는 이제 스타게이트 쪽에 엔비디아 GPU 사용한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왔고 지금 엔비디아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이번에 실적 발표 기점으로 해서 저는 원래 실적 발표되고 나서 좀 빠졌잖아요, 항상. 그리고 나서 그래도 엔비디아이기 때문에라는 그런 게 붙으면서 좀 주가를 받쳐줬는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이런 것도 좋기는 하지만 지금 중국 쪽에서 치고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매섭다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게 하나의 우려감으로 오히려 작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지금 딥시크보다 더 뛰어난 AI 플랫폼을 만들어냈다. 알리바바 쪽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불과 뭐 지난주, 지지난주에 알리바바 회장이 이제 우리가 AI 쪽으로
확실하게 돈도 투자하고 더욱더 공격적으로 사업을 밀어붙이겠다라고 이야기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막대한 자본력과 그리고 많은 스타트 기업들도 지금 저비용 고사양에 대한 제품들을 개발을 끊임없이 해나가고 있는데 개발에 대한 속도가 너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계속 채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지만 이 AI 시장이 확장되는 국면에서는 결국에는 저비용, 고사양, 이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시장은 보고 있고 그와 관련돼서 오늘 또 마이크로소프트 쪽에서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축소에 대한 이야기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노이즈들이 계속 발생을 하다 보니까 만약에 지금은 뭐 캐펙스 투자 이어진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이 부분까지 좀 둔화되는 흐름들이 나오거나 했을 때는 엔비디아가 LG 반도체 시장에도 진출을 했고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 쪽에 대한 견제 흐름들이 굉장히 짙어질 것 같고 또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수출 제한을 더 옥죄할 거예요. 엔비디아 측을. 근데 엔비디아가 중국향 매출이 많이 줄어들었다라고는 하지만 중국 시장이 개방되면 훨씬 더 잘 나갈 수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규제가 되고 빅테크 기업들도 캐펙스 투자를 줄이고 오히려 좀 비용단을 줄이려고 LG 반도체를 선택을 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브로드컴이 더 주가는 좋게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브로드컴이 2분기의 실적 가이던스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 우리나라 반도체 종목군들도 보면 디자인하우스 종목들이 그나마 소폭 반등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역시나 결국에는 AI 시장이 확대되는 국면에서는 이쪽으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중국이 딥시크에서 좀 멈췄으면 이게 하나의 돌풍처럼 가지 않았을 것 같은데 알리바바, 텐센트, 많은 중국 기업들이 지금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하루가 다르게 AI를 내보이다 보니까 그것도 딥시크보다 계속 향상이 되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오픈소스로 공개를 하다 보니까 언제 얼만큼 뛰어난 실력을 갖게 될지 이제 시장에서는 불안감에 떨기 시작을 했고요. 이번 경기 부양책 보더라도 AI 시장 쪽, 첨단 기술 쪽에 대한 투자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더욱더 긴장감이 있고 그 이유가 이제 빅테크 기업들을 좀 끌어내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양회에서도요, 이 중국의 AI 기술력을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단서들이 있었고 중국 역시도 이 첨단 산업에 관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의 기술력들도 무섭게 치고 올라온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우리 시장에서 주목을 해봐야 될 건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국내 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브로드컴은 이제 주가가 19%나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는데 유독 엔비디아에게만 실적 발표 이후에 굉장히 가혹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도 좀 풀어보고 싶고 그렇다면 이제 국내 HBM 관련해서 좀 이렇게 대형주 위주단의 움직임들은 다시 언제 올 수 있을지도 같이 한번 풀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엔비디아에게 가혹한 건 너무나 성장을 진짜 무섭게 해냈어요. 근데 원래 1등이 항상 그렇잖아요. 1등으로 달리기 하고도 치고 올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뒤에서 또 따라잡는 사람들이 더 나중에는 무섭게 치고 나가는 경향들이 있는데 지금 엔비디아가 처음엔 독주 체제로 갔지만 이제는 AI 시장이 변화를 하면서 그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는 문제점들이 좀 제기가 되기 시작을 했고 경쟁자의 출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미국 정부 쪽에서의 또 규제의 흐름들 그리고 같이 커줘야 되는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를 축소할 수도 있다라는 움직임이 포착된다는 이야기 나오면서 결국에 시장은 이제는 성장에 초점을 맞춰서 엔비디아를 바라봤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고공행진했던 엔비디아를 지금은 좀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시기가 도래를 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엔비디아의 아성과 엔비디아의 매출이나 이런 성장적인 부분들이 역성장을 하거나 한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시장은 항상 빠르게 움직이고 앞으로 향후를 봤을 때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업에 대해서 예전처럼 빠졌다라고 해서 매수하는 저가 매수세 유입이 크게 예전만큼은 좀 유입되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에 그 기저에는 이제 중국 기업들이 있는 것이고 또 브로드컴의 시세로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도 오히려 브로드컴은 한동안 뭐 엔비디아랑 견줄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 실적 발표했을 때도 그렇고 항상 되게 굉장히 크게 반응을 해줘요. 오히려 이제는 얘가 커져가는 기업이 될 것이다. 이 기업이 클 것이다. 이제 항상 시장은 이미 커져 있는 기업보다
싸게 사서 비싼 기업이 될 때를 더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시장은 좀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저는 엔비디아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부정적인 이야기만 드리고 싶은 건 아니지만 쉬어가는 구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반등이 빨리 나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를 또 하고 계셔야지 앞으로 대응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또 엔비디아를 필두로 전반적인 반도체주들에 관한 이야기들까지도 같이 한번 나눠봤습니다. 오늘 다양한 이야기 나왔는데요. 오늘 금요일 시장 함께해 주신 대표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마켓 쇼쇼쇼 이지영의 넥스트 마켓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저희가 시장의 산업적인 부분들 그리고 기업적인 부분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봤다면 오늘 같은 시간에는요, 한 주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증시에 있어서 거시적인 경제들을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많은 테마에 집중하는 사이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시장에 나왔습니다. 그 이야기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한국의 외환 보유액이 무려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인데요. 얼마나 그 외환 보유액이 줄어들었을까요?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게 한국은행이 제시했던 외환 보유액 추이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급격하게 하락하는 추세들이 이어져 오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 2월 말에 집계치를 보니까요, 4,100억 원을 하회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가격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을 한 번쯤은 상기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년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하면서 사실상 이 부분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 우려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창용 총재는요, 외환 보유액에 관해서 걱정하지 말라라는 발언을 2달 전에 했었는데요. 그 발언 자체를 2달 만에 깼다라는 시장의 비판적인 시선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내의 외환 보유액은요, 4,092억 1천만 달러를 나타내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지지선을 깨질 위기에 처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국내 외환 보유액 도대체 왜 감소를 했을까요? 한국은행 측에서는 2가지의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에 그러니까 환율이 불안정했기 때문에 시중에 외환 보유액을 풀었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요, 바로 국민연금에 있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요, 국민들의 국민연금을 운용해서 수익을 냅니다. 국민연금 자체는 최근에 수익률이 가장 좋은데요. 그 좋은 수익률을 많이 냈던 분야가 바로 해외 주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연말이 지나고 새해가 시작이 돼서 국민연금 측에서는요, 해외 주식에 투자를 하려고 하니까 달러가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시중에 풀려있는 달러를 많이 사게 되면요, 달러는 또 한 번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통화 스와프를 체결합니다. 쉽게 얘기하자면요, 국민연금 측에서는 우리가 해외 주식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한국은행에게 달러를 빌리게 되는 거죠. 달러를 빌렸기 때문에 외환 보유액이 감소가 됐고, 그래서 지금과 같은 수치를 나타냈다라는 한국은행 측의 해명이 있었습니다. 쉽게 또 한번 이야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일시적인 것이다. 국민연금에게 달러를 빌려줬기 때문에 외환 보유액이 감소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요, 우리의 외환 보유액이요, 4천억 달러를 깨지게 되면요, 지난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들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4천억 원이다라고 하는 수치는 우리가
우리가 IMF와 또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요. 통화 전문가들이 국내 같은 경우에는 4천억 원이라는 외환 보유액 정도는 보유해야 경제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통계치를 내놓은 수치입니다. 4천억 원이 깨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 제기되는 이유 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로 원달러 환율의 추이에 있습니다. 물론 지금 환율이 어느 정도 꺾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 12월로 되돌아가게 되면요. 그 당시의 환율은 1,400원 초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리 환율이 안정화를 겪었다라고 하더라도요. 1,450원을 넘어가는 수치이기 때문에요. 추가 환율의 상승 가능성들도 시장에 제기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악순환을 겪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국내 외환 보유액이 줄어들게 되면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관한 안정성에 의구심이 들게 됩니다. 또 한 번 외국인이 짐을 싸고 나가게 되는 그러한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께서는 우리가 시장에 관해서 좋은 섹터와 좋은 종목을 선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장 자체를 수급을 메마르게 할 수 있는 외환 보유액에 관해서도 고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내용들이 잡히면요. 저희가 넥스트마켓 통해서 또 한 번 여러분들께 언급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저희 암호화폐 시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저희가 또 개장하고 오전 중에 한 가지 중요한 속보가 떴는데요. 트럼프가 비트코인 전략 비축에 관해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자, 전략 비축 자산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라는 의미, 그리고 크립토 투자자들은 왜 전략 비축 행정명령을 기다렸을지에 관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전략 비축 자산이다라고 하는 건요. 국가 위기 상태에서 필수로 필요한 품목들을 모아놓은 저장고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항목 중에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생필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게 바로 곡물 관련해서이고요. 곡물도 포함이 되어 있고 치즈 역시도 전략 비축 자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골드 같은 경우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1974년도부터 포함이 됐던 게 바로 석유입니다. 석유 역시도 우리가 생활하는데 이제 필수적인 품목이 됐잖아요. 그리고 의약품 역시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마지막 단을 보시면은 여기에 비트코인을 추가하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운 겁니다. 그래서 크립토 투자자들은요, 이 부분을 기다렸고요. 트럼프는 그의 공약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볼 포인트가 있죠. 그런데 이런 발표가 나고 나서요, 잠시 뒤에 저희가 시황을 보여드리겠지만요, 시장은 하락을 했습니다. 도대체 왜 시장은 하락을 했을까요? 그 키는요. 자세히 우리가 헤드라인을 보면 되는데요. 이 전략 비축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포함시키긴 할 건데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비트코인, 그러니까 압수했던 국가의 비트코인을 전략 비축 자산에 넣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국가별 비트코인 보유액을 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이 가장 많은 보유액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보유액은요, 정말 많은 수치이기 때문에 중국보다 많은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비트코인을 미국 정부가 어떻게 취득하게 됐을까요? 불법 거래로 사용됐던 비트코인을 모두 다 압수한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의 이야기는 이 압수된 물량만을 비트코인의 비축 자산으로 넣겠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쉽게 이야기하자면서 미국 쪽에서는 비트코인을 매입하지 않다라는 걸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하락세를 나타낸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인 속보 하나가 떴습니다. 당정에서는 가상자산에 관한 현물 ETF 도입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사실상 사실화된 내용은 아니고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예정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께서는 조금은 가볍게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인의 가상자산에 관해서도 단계적으로 빠른 속도로 허용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에 크립토에 관한 굵직한 뉴스 두 가지가 나왔는데요. 그럼 지금 현재 시세 한번 살펴보시면서요. 암호화폐 흐름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전략 비축자산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긴 했지만 비트코인은요. 또 급격한 하락세를 맞았습니다. 크립토 투자자들의 실망 매물들이 시장에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비트코인은 현재 구간에서는 1억 2천만 원을 나타내고 있고요. 9만 달러 선을 다시금 하회하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하락폭이 컸습니다. 6%가량 하락을 했고요. 사실상 크립토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건 미국 정부의 비트코인 매입이었는데요. 매입이 아니라 압수한 물량에 한해서만 비축 자산으로 포함시키겠다라는 그런 해석들이 시장 자체를 끌어내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XRP도 오늘 시장에서 1%가량 약보합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솔라나 코인도 보겠습니다. 솔라나 코인 같은 경우에도 5%가량의 낙폭세를 그려내면서요.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크립토 시장 역시도 수급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크립토 서밋을 몇 시간 앞두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새벽 3시 30분에 크립토 서밋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서밋에서 과연 트럼프가 어떤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시장 변동성들이 있다라는 거 체크해 보시면서요. 같이 한번 가상자산 시장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와 함께 다양한 관점에서 시장 살펴보셨고요. 또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요. 오후장 전략 이어가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